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요. 홍 대표님, 이번 국감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대격전이라고 보입니다. 대격전. 예. 네. 근데 이게 통상 1년차 국감이 약간 혼란스러운 게 왜 그러냐면 저도 지난 3년 전에 국감을 할 때 그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1년차 네.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 국감과 문재인 정부 국감이 뒤섞여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여당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여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윤석열 정권 시절의 어떤 실정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다룰 거고, 반면에 이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정부 대상으로 이제 국감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시점상 6개월 정도의 시한에 이재명 정부의 문제, 그다음에 그 2, 3년 전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감, 이 두 가지가 아마 뒤섞여 있을 거고요. 또 아울러서 단순하게 그 지난 일이, 보통 국감이라는 게 이제 정부의 행정 행위에 관련된 게 하는데 이번 국감은 대단히 정치적 국감이 될 거예요. 정치적 국감.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국감이 되리라고 보고 현직 시도지사 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 지방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하는데 서로 아마 혈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떤 단어로 이번 국감 내다보실까요? 물론 이제 헝가리 총리 오토반이 한 이야기지만은 아마 합법적 선거 독재의 끝장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다수결 민주주의의 이 다수결의 원리나 원칙 이건 항상 존중되어 왔지만은 그건 상당히 절제가 존중을 이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는 다수결 같은 경우는 대단한 그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국가적 재앙, 재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제 특히 국감 같은 경우는 여대 야소 전국에서 또 이 절제되지 않는 그런 의회 입법 권력을 갖다 일방적으로 행사해버리면은 일방 독주가 돼버려요. 그렇다면은 보나마나 좀 전에 홍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국감의 성격이 될 그런 공산이 엄청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또 물러날 수 없는 그런 큰 이제 전쟁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국민들은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또 반도 들여다보고 그동안 또 이재명 정부의 또 한 3분의 1도 이제 또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느 책임 공반도 이제 크게 문제되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특히 상권 분립이 이어받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당장 이제 오늘부터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국회 법사위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김현지 이제 또 부속실장의 예. 또 그런 원장이 이런 이슈가 아주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임들 입장에서는 각 진영에서 아마 결전의 항전을 갖다가 지금 각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전쟁터에서나 나올 법한 대격전, 끝장판 이런 단어들이 이미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가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앞서 서영교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놓고 질문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하면, 만약이란 질문은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일반 증인처럼 동행 명령을 내리겠다고 전현희 최고위원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걸로 내다보실까요? 홍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선 이제 법사위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한 가지 먼저 서론처럼 아까 그 첫 번째 질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국감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내란 정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정부의 의혹이 된 사건들을 파헤치는 국감도 돼야 되겠지만 여당은 지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생이라든지 경제 문제 그리고 한미 통상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못 내면 지금이야 이렇게 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도리어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민생이나 경제 성적표 또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성적표를 갖고 국민들이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심스러운 국감이 될 겁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일단은 좀 강요하고 증인 채택을 했지만 원래 관행상으로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아예 그 입장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관행이 그렇다면 얘기를 하고 설사 법사위에서 그 퇴장을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의 그 대법원이나 또는 본인에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답변을 해야 될 시간은 온 것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더 이상 성역화될 수는 없고 법원도 국민과 소통해야 됩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나 여러 이제 그 여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모르쇠로 그다음에 그냥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게 변화된 시대. 국민들은 이미 우리 당은 국민 주권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역대 그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민이 그다음에 시민 주권의 힘이 어느 때보다 세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대법원도 이제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소통의 대법원이 돼야 되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뭐 어떤 그 정치적 공세를 떠나서 대법원도 이제는 좀 태도와 자세를 좀 바꿔야 될 시점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은 당의 입장으로 결정된 것은 안 보인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오늘 10시 이제 법사위 이제 국정감사 이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로만 이제 그 상임위 이제 그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오늘 이제 국감 대처 방안을 갖다가 이제 나름 확정을 한다 그래요.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갈래처럼 이렇게 이제 보통 인사말을 하고 그 대신 정인석에는 앉지 않아요. 이제 상임위가 이제 법사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네. 그 대신 이제 많은 의원들의 그런 법원과 관련한 그런 질의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일괄 해서 다 답변을 하잖아요. 네. 질의 답변을 다 진행시켜 나가는 건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국회에서 관행이고 관례입니다. 이게 다른 뭐 물론 국회법에는 뭐 대법원장 다 뭐 이런 분들 와서 이제 국정감사 받게 돼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상권 분립 정신에 의해서 이제 사법부 독립을 갖다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그런 관례를 유지해 왔는데 그 관례를 이제 허용하지 않고 깨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삼부조인입니까?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또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 사법부의 독립을 상징하는 대법원장. 이런 분들은 다 삼부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헌법 정신이라는 게 상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그런 정신이 민주주의인데.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도 이제 합법적 선거 독재의 끝장판이라고 그랬지만은 헝가리 오르반 정강 같은 경우도 맨 처음 이 사람이 시작한 게 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집권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맨 처음 시작한 게 사법부하고 언론이 첫 타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헌법재판소 판사를 갖다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제 지금 크게 국제사회에서도 그때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도 너무나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의 어떤 그런 권능과 역할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국회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대표, 대의, 대변 또 알 권리를 존중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상권 분립의 그런 사업부의 수장인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을 존중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존중해 주라 그런 뜻에서 기존 관행을 존중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그런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절충안이 언급된 보도가 있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앉지 않고 마무리 발언 때 야당의 질문을 받아서 발언했다면서 이런 절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약간 이제 그것도 이제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그때 야당인 민주당하고 웬만큼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통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협의 절차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컨센서스 정도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일정 부분 공감 소통이 좀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것도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 아주 10분간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네. 지나가듯이 그런 정도의 민당의 정치적 어떤 그런 입지를 갖다 존중해 주는 그런 정도 차원이었지 구체적으로 사법부에서 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민당이 부르려고 하는 것은 지난 5월 달에 네. 지난번에 5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제 유죄 취지로 고법에 파기환송한 그거는 분명히 재판에 가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걸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주도적으로 왜 서둘러서 그런 결정을 했냐. 이게 표적인데 거기에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절충안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홍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란 자리도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미국이 처음에 대통령제를 만들 때 유럽에는 다 왕이 있는데 왕 대신 만든 게 프레지던트 대통령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란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도구로서 쓰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시민에 의해서 자기가 활용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대법원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거꾸로 이제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왕에 판이 깔아지면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왜 그 대법원의 행정 시스템이 어떻고 3심 판결 과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면 아예 적극적으로 그 활용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대가 바뀌었고 대법원도 더 이상 그 우리들의 결정은 뭐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전문가들이 뭐냐면 엘리트 시대의 종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엘리트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는 이 AI가 등장하고 이 SNS 인터넷이 활발해진 시간에서 더 이상 엘리트들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대법원도 이제는 시대에 바뀐 거에 따라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한 분의 이제 출석 여부를 놓고 지금 치열하게 오고 가고 있는데 김현지 실장 출석은 15일 국회 운영위에서 지금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요청하면 100% 출석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 합의에 대한 원내 차원에서의 판단이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홍 대표님? 글쎄 뭐 이게 지금 서로 메시지가 엇갈려서요.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100% 나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당초 나올 것 같던 분위기에서 최근에 당에서는 약간 좀 머뭇대는 그러니까 국회가 결정하면 나온다라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실에서 그냥 분명하게 메시지를 하면 됩니다. 나가겠다. 나가겠다. 아예 얘기를 하고 다만 김현지 지금 그 이제 실장이죠. 부속실장이 이 여기저기 뭐 국토위 뭐 무슨 모든 그 상임에서 다 부르는 건 말이 안 되고 운영위에서 뭐 이거 해서 부르고 그다음에 저는 필요하다면 원내 그 대표단들 간의 그 회의에서 부속실장에 대한 질문 정도를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런 질문은 사실은 국감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이에요. 물론 뭐 그 의원들의 질문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도의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청문회 자리에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 지난 6개월 그 한 3, 4개월간 있었던 대통령실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한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거에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서 깨지면 야당의 책임론이 있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도리어 여권에서 해법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여권이 해법을 제시하는 게 예,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원내대표는 그러겠어요. 지난 4개월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하는 조건으로 청문회 증인을 하겠다. 내가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뭐 회의를 중간에 정회시킬 수도 있습니다. 권한이요.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일주일 후가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딱 5개월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 지금 부소식장 같은 경우는 한 4개월여를 갖다가 이제 총리 비서관으로 활동을 했죠. 좀 전에 이제 홍익표 대표님 그 뭐 제안을 저도 상당히 이런 때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읽고 특히 인사를 포함한 대통령실 뭐 그런 조직 운영 뭐 예산 모든 걸 총괄을 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실 내의 인사 조직 뭐 예산을 총괄한 걸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국회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인 뭐 강훈식 지금 이제 비서실장을 능가하는 그런 이제 국정 전반의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그런 야당의 주장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김현지라는 사람이 지금 보통 이 뭐 포털 사이트든 어디든 가면은 구체적으로 학력이나 뭐 어디 몇 년 이 사람이 대략 몇 살이고 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수족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이제 그거는 다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그동안 베일 속에 쌓인 그런 인물처럼 이렇게 가잉 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 버렸어요. 사실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간에 원만한 또 합의를 해가지고 총무육 비서관 시절에 이제 이번의 역할과 또 그런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의 접근은 뭐 이번 정기 국정감사에서 뭐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대장동 백현동 야당 입장에서는 또 뭐 시민사회운동 시절부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나 문제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가한 부분은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는 합의를 해가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게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더 이상 그 국민이 궁금해하고 그런 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실세 또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또 어떤 뭐 대법원장이나 뭐 어떤 정치적 실세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네.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젠가는 불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려 나와서 얘기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김현지 실장도 그렇고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뭐 3, 4개월 동안 대통령실에서 뭔 잘못한 게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 국감을 앞두고 10일에 민중기 특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이제 숨지면서 이 건이 이제 정치적으로 점점 커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특검이다 이런 좀 강한 단어를 썼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님? 그 양평 공무원 지금 이제 그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참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도 검찰 개혁이 왜 이루어지겠습니까? 검찰 권력이 가잉해서 작용했고 특히 어떤 정치검찰이라는 그 오명을 갖다 자신들이 뒤집어 쓰고 검찰의 순기능마저도 다 날려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검찰 개혁을 되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특검도 이런 거죠. 특검도 이게 참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미진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만들어진 그런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진 그런 수사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수사 주체일수록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적 편향성을 다 드러내고 정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또 잘못된 사람은 법률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이런 건데 너무 특검이 정치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실적 내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압수수색 남발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피고인 내지는 참고인으로 다 피의자로 부른 사람들 인권 문제는 내몰라라 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실적 내기에만 급급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할을 부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양평 공무원 이 사건은 그러니까 처음 이분이 왜 수사 대상이 된 줄 아십니까? 2016년도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공공지구 개발로 가지고 개발 부담금이라는 걸 16억을 갖다가 양평군에서 때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또 제로로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다시 1억 6천만을 또 때린 이 과정에 이제 이분이 이제 중심 네.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실질적인 수사는 피의자 신문 수사보다 더 독하게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 이런 것들이 바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에게 그 실상에 대해서 한낱 의혹 없이 맹맹백백하게 밝혀내는 게 이제 국정감사의 본 역할이죠. 네. 홍 대표님은 이 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밝힐 필요는 있어요. 네. 저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어떤 건지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우선은 뭐 이 수사를 받다가 이게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불행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 종종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왜 이런 일이냐? 이게 이제 사실 검찰 개혁을 저희가 하려던 이유 꼭 정치검 그 뭐 정치인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일반인 수사할 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나쁜 게 이제 기획 표적 수사, 어떤 끌고 가려고 하는 수사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그러니까 그 만약에 한 건으로 안 되면 다른 건 사돈의 8촌까지 다 뒤져서 어떻게든 하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반인권적인 수사 방식이거든요. 회유하고 압박하고 뭐 밤샘 수사하고 뭐 이런 방식이고 물론 뭐 검찰에서는 뭐 규정대로 다 동의해서 했다 하지만 되게 거기 불려간 사람들은 약자들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자는데 거기 동의 안 하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대체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검의 당위성과 별개로 사실 이런 그 잘못된 과거의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관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체계에서 우리가 과거의 검사 시절의 수사 방식 과거하고는 완전히 단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 모습은 보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반인권적이라든지 또는 그 기존의 이 검사들이 했던 방식의 그런 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수사 관행이 있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첫째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내용권을 완벽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는 문제 그리고 그 공개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 3단계는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표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이제 이 검사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쉽게 말하면 검사는 인권 보호관으로 이제 경찰 수사라든지 이 수사 단계에서 그러니까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이 이렇게 각고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또 챙겨보는 사람이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특검이 해당 수사팀 같은 경우도 판사 출신의 특검보하고 또 실질적으로 검찰 경력이 없는 변호사 그리고 경찰관만으로 이 특검 수사팀이 꾸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도 인권 보호관 역할을 해야 될 검사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수사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엄청 많은 거거든.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미 확보된 그런 진술을 확인 차원 조사해서 강압적 분위기를 안 했다고 이러지. 이 해명이 맞지 않는 게 밤 12시 물론 본인의 동의 9시 넘으면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수사가 어렵잖아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본인의 동의라는 게 특검의 그 서슬퍼런 그 분위기에 공무원 그 연약한 공무원 한 사람이 그 수사 동의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정까지 넘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홍 대표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기획 표적으로 이루어진 수사인지 별건 수사인지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당이 아마 이 부분은 오늘 국회에서도 이제 이 양평 공무원 지금 이제 빈소를 채우려고 어제 일요일에도 그걸 시도를 했지만 국회 사무처에 거의 제지당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을 계속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더 크게 비화될 공산이 저는 알겠습니다. 크다고 봅니다. 외통위 국감에서 현안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망 사건인데 외교부가 이제 특별 여행주의보 내리고 있지만 지금 이제 많이들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너무 뒷북 아니냐. 지금 올해 캄보디아에서 납치됐다가 탈출한 사건만 도 수백 건이 된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파견된 영사가 3명이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좀 아쉽다. 또 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동남아 지역이 새로 이제 우리 한국인 이 관광객 또는 이제 여행객들의 피해 지역으로 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무슨 그 영화 소재가 됐던 천만 관객 모은 그렇죠. 영화의 영화 소재에서도 소재까지 그 지역의 나라는 캄보디아는 아니었지만 그 동남아 국가였고 그 비슷하게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과거 중국 동북 지역에서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었다가 최근에는 주로 이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 지역으로 태국도 좀 얘기가 있었고 주로 이게 이제 아마 그 보이스피싱 범죄하고 연결돼서 예를 들면 한국인 어떤 이 소프트웨어 전문가라든지 또는 단순한 전달책이나 이런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어느 정도는 이런 실태를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외사당국에서는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안일한 대응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 그 수사 그 당국하고 그다음에 해당 국가 수사당국 또는 인터폴 등과 해서 이제는 차제에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원지를 좀 타격해서 그 근원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가야 이게 좀 보다 적극적인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번 기회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저는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그 안내를 좀 더 엄격하게 심사 같은 경우를 좀 엄격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더 얘기를 잠깐 품격 토론을 잠시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희 스테이션 브레이크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망 사건에 대해서 김 대표님 얘기 들었는데 김 대표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외교부나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 정말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외교부나 또 경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1선의 부처 입장에서 너무나 손 놓고 있은 거예요. 캄보디아 프놈펜을 중심으로 해서 캄보디아 여기는 범죄자들이 은신하고 도피처로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그런 상당히 그 위험한 지역이라는 걸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구인글이 또 이렇게 남발되고 있으면서 네. 이건 당연히 거기 IT 전문가 그러지만 캄보디아 같은 데서 IT 전문가로서 8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심지어 또 통장을 이렇게 차용해 주면은 네. 또 그에 따른 엄청난 또 대가를 금융 대가를 비용을 지불한다. 뭐 이런 거 다 하면 당연히 이게 온라인 사기고 또 전화금융 사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이게 이어지는 그런 인터넷상의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란 걸 뻔히 아는 건데 이걸 중국의 뭐 그런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은 그건 옛날 얘기예요. 이미 동남아로 넘어가가지고 그 동남아의 중심이 쉽게 말하면 범죄인들의 소굴처럼 돼버린 그런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많은 지금 대사관의 대사뿐만 아니라 총영사에는 뭐 외교관들의 지금 공석이 많이 비어 있어요. 네. 그럼 뭐 꼭 그 문제 때문에 뭐 이런 범죄가 계속 양산되고 커졌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 22살의 대학생이 이게 쉽게 말하면 한번 그런 고수익 보장 그런 구인 글을 보고 이 친구가 참여했지만은 이 친구가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양심의 그런 자책감 때문에 그 범죄단에 시키는 대로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문을 가하고 폭행을 해서 죽기 일보 직전 되니까 그래도 이 친구는 그걸 갖다 또 팔아넘겼어. 다른 범죄 조직에. 예? 그래가지고 그 범죄 조직에서 죽도록 얻어맞는 장면을 갖다가 같은 또 이미 그런 구금돼 있고 또 여기에 피해자로 참여한 그런 한 또 젊은이의 또 네. 정언에 의해 가지고 그 네네. 실태가 또 지금 네.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오직하면 뭐 포놈펜의 한인의 회장 같은 경우도 한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폭력 구금 감금돼 있다가 나오면 여권 다 뺏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택시부터 타고 그냥 한국 대사관 가자가 내지는 한인의 뭐 이런 한국 식당 이런 데를 네. 찾아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사관을 알려가서 자기를 구출해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얼마나 비일비재할 정도였어. 오직하면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맨 사람을 갖다가 위기로부터 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정도 상황이면 이걸 갖다 대한민국 경찰이나 애교 라인에서는 애교부에서는 이거는 솔직히 자기네들 그냥 힘들고 피곤하니까 눈 감고 있은 거지. 이걸 진작에 대한민국의 무고한 국민을 갖다 이런 국제적 사기에 범죄 단체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엄청난 뭐 고통 내지 죽음까지 이르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 그럼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훨씬 덜하죠 이게. 이번 국감에서 이 사안과 엄청나게 크게 관할된 이거는 위원회가 부각될 수밖에 외통위, 뭐 없습니다. 법사위, 행안위 다 가능하겠죠? 뭐 주로 네. 이제 제가 보기엔 외통위하고 행안위가 네네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런 거에 뭐 꼭 같은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네. 물론 미국이 지금도 이제 마약 갖고 굉장히 심각한데 한때 70년대 미국이 마약 갖고 굉장히 극심했을 때,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이 이 중남미 지역에서부터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약 카르텔의 원점을 타격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즉 지금 그 보이스피싱 문제도
계속 우리 시민들에게 그 주의하라 이런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이 구조가 이렇다면 인터폴을 통해서 그리고 해당 그 당국을 설득해서라도 원점을 타격하고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그 카르텔을 깨는 그 적극적인 어떤 그 수사 당국, 외사 당국이죠. 외사 당국하고 외교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초당적으로 협의도 있고 합의도 하고 대안도 내놓고 그러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안은 거의 다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홍 대표님. 대략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그 내용 수준일까요? 예, 그럼 저 일단 대법관 증문을 아마 핵심으로 해서 네네. 그런 내용들이 좀 그 인사행정 체계까지 네. 좀 해서 손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아직도, 내용들이 네. 그 어느 정도 안은 모아졌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4심제 문제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대법원의 심리를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당내 이견도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예, 네네. 왜냐하면 지나치게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 3심까지 가는 문제가 너무 비일비재해서 그 예를 들면 저 2심에서 그 그냥 자동적으로 네. 항고하고 상고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뭔가 제도적 보완을 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뻔히 결과가 뻔한데 또 올라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런 측면에서 또 거기에 4심대까지 할 경우에는 법정 기간이 늘어나고 변호사 비용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그 4심제로 가는 문제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걸 길을 열어준다고 할 때도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이 문제야말로 법조계의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사법개혁도 네. 결론은 국민적 공감과 일정 부분 동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 논의 그러니까 공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검찰개혁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특정 정치 세력들 그 사람들의 시각과 인식 그 사람들의 방법만 가지고 간다는 부분에서는 동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민주당 중심의 입법 권력이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야 간에 그러면 70년이 넘게 이렇게 검찰 권력이 이렇게 오남용 되고 정치검찰이라는 그런 오면까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인식이 됐다면 어디서 뭘 어떻게 계획하자 이걸 변화시키자 이런 부분일수록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법개혁도 뜨거운 논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논쟁이 사법개혁 어떤 내용이나 방향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누가 왜 이 사법개혁을 주도해야 하느냐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크게 우려해요.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짚어주시지만은 대법관 정원도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것도 민주당이 대법관을 정원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진짜 대법관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그런 최종 상고심의 그 폭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정말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개선돼야 된다. 그러면 대법관을 정원을 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1심, 2심을 갖다가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돼서 대법원까지 상고심까지 올라가는 그 트래픽을 줄여주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다 논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논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런 대법관 정원도 그런 것이고 그 대법관 추천 방식의 개선 문제도 이걸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헝가리 총리 이야기했지만 네. 이것도 그러면 지금까지는 입법부도 일정 부분 참여하고 그것도 의석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그런 구성 비도 있는데 이걸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이 추천 권한을 좀 높여버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법 개혁이라고 보이겠습니까? 그런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관이 그럼 제대로 된 이 판결을 했느냐, 그런 평가 부분, 법관 평가도 이제 제도도 가져가겠다. 그럼 이 법관 평가 제도 개선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건지, 그리고 또 이제
가령 뭐 또 1심 같은 경우는 이 판결문을 갖다가 공개하는 그 범위를 갖다가 확대하자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엄청 내용은 많아요. 맞지만은 이 많은 저도 일정 부분 사법부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지만은 그럴수록 이제 그런 이제 집권당의 민주당의 의지를 많이 담아낸다 하더라도 야당하고 충분한 대화 타협을 통해 가지고 국민적 논의 공감 속에서 이게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와 방식을 가져야만 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려고 하는 이 방식 자체가 너무나 거칠고 또 지기현 서울행사중앙지법의 25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치사 결정한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 지기현 부장판사 신상 털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재판부에서 손을 네. 떼게 만들려고 하는 실질적인 사법부의 독립을 갖다가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이 사법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여야가 이제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탈당 경력자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완전 국민 경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홍 대표님 민주당의 이 지금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아직 지금 초보 단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원론적이죠. 탈당 많이 한 사람 당연히 공천 주면 안 되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도리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하고 할 때 탈당 경력 많은 사람들 다 그냥 면제부 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런 방식은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 그 불이익이 없이 도리어 공천 다 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탈당 많이 하고 당적 바꾸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저 원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어쨌든 정청래 당대표의 생각은 그 당원들의 선택 그다음에 일반 그 시민들의 참여의 선택을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컷오프는 최소화하고 그 경선을 통해서 한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네. 이제 그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지역마다 조금은 원칙을 정하되 그 원칙을 얼만큼 지역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갈 건가.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호남 지역하고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영남 지역하고 또 경합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충청권하고 그 동일한 방식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깊은 고민. 그러니까 결국은 큰 틀에서 뭐 몇 프로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뭐 탈당 몇 회 탈당 경력자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문제는 다 뭐 원칙으로 정할 수 있고 원칙이 정해져 그 원칙은 반드시 관철을 해야죠. 다만 디테일한 전략을 짤 때 좀 더 그 지역 상황에 맞게 어떤 그 방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세심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지금 지방선거 전략이 아직 아주 초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 국민 경선 도입 추진 뭐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그 좋은 방안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한민국 이 정치판을 보면은 정당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내 정치에 함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내 정치라는 것은 역시 그 강성 그러니까 지지층에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하고는 괴리를 갖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는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말할 건데 그래야 여야 간에 실질적으로 협치 정국도 만들어질 수 있고 국민이라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균형성을 또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전략 공천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공정한 공천이 실종된 그래서 이제 사실 진영 내 분열과 갈등으로서 선거를 집중시키지 못함으로써 또 패배하는 그런 사례도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을 통해서 야당일수록 이런 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의 어떤 지도부의 판단이나 어떤 특정인의 어떤 뭐 그런 뭐 정치적 뭐 영향력 때문에 누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 유권자들의 그런 바램 그분들의 선호에 의해서 우리가 후보를
만들어지고 내세운다면 그것처럼 뭐 좋은 뭐 공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 알겠습니다. 방향을 아마 잡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오늘 품격 토론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날씨 듣고 오겠습니다.